실적이 악화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원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7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앞으로 있을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억 8,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를 퇴직한 공직자 9명은 평균 재산이 8,8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 생계를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출에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적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한 분기 전보다 0.3%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또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치인 1,16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2,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의 가격이 수요 부진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 수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침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쇼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깝게 줄었습니다. 투자도 저조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10.8% 줄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0.1% 늘어나는데 그쳐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부진한 게 대외 여건 때문인 건지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 등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올해 소득 주도 성장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기여도가 1.2%였던 지난해 4분기에는 1% 깜짝 성장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재정 기여도가 0.7% 감소하자 성장률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또 앞으로죠. 올해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이 2.3%로 내린 데 이어 한은도 지난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했습니다. 2%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2분기 지표도 나쁘게 나타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우선 지난해 한전의 실적부터 짚어보죠. 한전이 꼽은 지난해 실적 악화의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전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국제연료 가격 상승 및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엔 영업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2,08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탈원전이 지목될 때마다 부인을 해왔는데 이번에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사업보고서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보고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 비용 증가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닌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원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비싼 LNG,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료를 올릴 수 없으니 한전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노무라 금융투자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8%로 내렸습니다. 노무라는 한국의 GDP 성장률 하락과 수출 여건을 반영해 성장 전망을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도 경기 부진을 상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무라는 또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이 러시아와 북미 시장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9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늘었고 수입액은 24억 달러로 20.1% 줄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대형, 중형 차량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의 소비 심리가 이번 달까지 5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 역시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를 7달 만에 역전했는데요. 고용지표 개선과 추가 경정 예산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나아졌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8년 6월 10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100을 기록한 이후 90대로 꺾였다가 다시 꾸준히 올라오면서 7달 만에 다시 10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나 수입, 그리고 생활 형편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올랐습니까?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가 지난달보다 4포인트 뛰면서 눈에 띄었고요. 향후 경기 전망과 현재 생활 형편을 판단하는 지수는 각각 2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을 전망하는 지수는 각각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주택가격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 동향 지수는 87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올랐는데요. 1년 이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더 많지만 그 정도가 지난달보다는 줄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소비 심리는 반대로 가고 있군요. 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이후 민간 소비 예상을 읽을 수 있는 지표로 경제 상황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상승,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을 지수 상승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국세청은 어제부터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사전 예약은 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전 예약을 신청했다면 나중에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을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져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이 가구 등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구원이나 총소득, 재산 등이 있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고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까 잘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 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은 재산이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임명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68명의 재산 등록상을 관부에 게재했는데요. 먼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억 4,945만 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취임 당시보다 2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은평 뉴타운 아파트값이 6,400만 원가량 올랐고 급여 저축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억 8,46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주중국 대사 시절 신고했던 것보다 2억 2,881만 원 재산이 늘었습니다. 노 실장은 또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 등 4채를 신고했습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2억 원 늘어난 23억 8,75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헬조선 외치지 말고 해외로 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결국 사임하게 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모두 50억 8,43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 고위공직자는 누구였습니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오 총장은 서울 압구정 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44억 1,9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37억 7,719만 원을 신고한 최병호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27억여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가장 적었던 고위공직자는 남용원 전 문화비서관이었는데요. 마이너스 3,03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송인매 전 정무비서관도 2억 1,928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공직자로 남게 됐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등 총 4개 통신업체의 담합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장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자본 확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네. 통신업체들이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 U+,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세종텔레콤 등 4개 회사에 총 1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KT가 57억 원, LG U+ 약 39억 원, SK 브로드밴드 32억 원, 세종텔레콤이 4억 원 등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네, 공공분야 사업에서 입찰을 하다가 담합을 한 건데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에 입찰해서 담합했던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 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들만 연결을 해서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합니다. KT와 LG U+, SK 브로드밴드 등 4개 기업은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만 설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은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나머지 회사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이번 제재로 아무래도 또 파급이 또 주목이 되는데 KT가 검찰에 고발이 됐다면 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K뱅크에도 당장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K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표 대출 상품 판매까지 중단했을 정도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KT는 다음 달 말 유상증자를 통해서 5,9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해 지분을 기존 10%에서 34%로 늘리며 최대 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KT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5년간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 승인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KT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앞으로 어떻게 점쳐집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KT한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 KT가 재판에서 벌금형 미만의 판결을 받으면 K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당국이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은 국민이 낸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분할 증자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년 전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채용과 또 차명 주식 거래 등이 대거 적발돼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이 악몽이 재현될까 금융감독원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감사원이 6월부터 감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6월 초에 금감원을 상대로 본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 본 감사를 위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감사원은 당장 이번 달부터 이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엔 1차 자료조사, 다음 달엔 2차 자료조사를 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6월에 본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인력들은 2차 자료조사 기간인 다음 달 중순경에 금융감독원에 직접 상주하면서 사전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번에 특별히 더 긴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 채용과 차명 주식 거래 등 대형 비리들이 드러나서 감독기관으로서 위상이 추락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면직과 정직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테마는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실태인데요. 아무래도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민원과 분쟁 관련 부서가 특히 더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이 감사원 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가 이 감사원이 직원 문책 권한까지 있으니까 이 자료 요청 단계인 지금부터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임원들이 감사원을 최근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이상재 부원장 겸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이 정성웅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가 소비자보호 관련 감사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이 감사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인사차 방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감사원의 자료조사가 시작된 이번 달에 주력 감사 대상인 소비자보호 부서의 임원들이 감사원을 찾아가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냐 하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한편 감사원은 같은 시점인 6월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진행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제는 필수품인 에어컨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에어컨 설치나 교체를 계획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에어컨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매년 늘고 있어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9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210건에서 이듬해에는 327건으로 100건 넘게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80여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60% 이상이 여름철인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됐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피해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상담 건수도 해마다 늘어났는데 2016년 6,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9,000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피해가 많았습니까?
네, 설치 지연과 설치비 과다 청구, 애프터 서비스 불만 등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평소 3일이면 설치가 가능했던 것이 여름철에는 3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냉방 불량과 같은 이 품질 관련 피해와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구매할 때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설치 후에도 제대로 기기가 작동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온라인 등으로 구입할 때는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인수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SKT가 티브로드 인수 합병 본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오늘 케이블 TV 티브로드 인수 합병과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의 인터넷 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돼 통합법인으로 출범이 되는데요.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고 태광산업이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를 공식화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합병을 하면 SKT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까?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콘텐츠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비통신 사업, 미디어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 가입자 수의 확대 효과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454만 명, 티브로드 가입자가 314만 명이어서 총 76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통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초고속 인터넷이나 유선 전화 사업에 한계가 오면서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이통사 3위 LG U+가 케이블 TV 1위 회사인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이통사 지각 변동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통사와 유료 방송 간 합병,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이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극단적인 사태까지 치달았던 택시와 카풀 업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갈등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합의전 상황으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택시업계 총파업과 이어진 극단적 선택. 정치권의 중재 끝에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업계랑 또 정부랑 당이 협의를 해서 추진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4시간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관련법 제정 등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실무나 이런 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국토부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는 정치권 책임으로 돌립니다. 국회를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택시 산업을 붕괴시키려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카풀 업체에 재차 경고합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도 산납금 대신 월급제를 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관련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풀을 중단했던 카카오는 조만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있던 4시간 카풀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우버처럼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 기구를 통해서 마련했던 그런 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어떤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잠자는 사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내림세, 코스닥 역시 0.6% 내림세 보이며 7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입니다. 우선 한국전력 지금 탈원전 때문에 영업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현재 1.6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에 더해서 실적 부진 여파로 이틀째 하락세 보이며 현재 0.74% 내림세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티그로드 합병을 결의하는데요. 현재 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됩니다. 지금 실적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글로비스 0.34% 오름세 보이고 있고 오후에 실적이 발표된 현대모비스는 1.3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